10년 전 바람 펴서 이혼한 남편이 그립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가정에는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하늘처럼 믿었던 남편의 배신이었다. 그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일이 아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뒤로 한동안 살아야 할 이유도 살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 버렸다. 그런 상황에서 우아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현실은 달랐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수없이 싸우고 증오하면서 오직 이혼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만 참겠다고 다짐하며 마음속에 독을 품었다. 당연히 내 삶과 가정은 점점 무너져 갔다. 용서를 구하는 남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다.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편과 싸울 때만큼은 이상하게도 기운이 넘쳤다. 제발 아닐 거라고 빌고 또 빌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때면 오랜 미궁에서 실마리를 잡은 사람처럼 일종의 희열을 느끼는 자신이 무섭기도 했다. 도저히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차례로 대학에 들어가고 드디어 오래 벼르던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허무함이 밀려왔다. 이렇게 끝날 결혼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서러워 자꾸만 눈물이 쏟아졌다. 수백 번, 수천 번 고민 끝에 결국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동안은 후회도 되고 그가 그립기도 하고 내 인생이 가엾기도 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런 나를 지켜보던 딸아이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말을 쏟아냈다. 엄마는 아무래도 노예의 근성이 있는 것 같다고. 노예들이 자신에게 혹독한 주인도 자기를 보살펴 준다고 여겨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엄마도 그렇다고 했다. 차라리 아빠와 사별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냐고. 이혼 가정이 전체의 30%에 달하는데 엄마 생각대로라면 그 자식들 결혼이 다 불행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화목하지 못한 가정을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솔직히 케이크라도 놓고 축하하고 싶다고도 했다. 그 말이 야속하게 느껴지면서도 같은 여자로서 엄마의 남은 인생이 좀 더 행복하길 바라는 딸의 마음을 100번 이해할 수 있었다. 그즈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계속 발견되었고 차라리 세상을 떠나버릴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그런 복조차 내겐 없는 듯했다. 나만 사라지면 홀가분하게 잘 살 것 같던 그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아들의 전화를 받은 것이다. 처음 며칠은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벌을 받은 거라 여기며 애써 외면했다. 정작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자신인데 혈압 때문에 입원까지 하냐며 아들에게 볼멘 소리를 퍼붓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진심이 아니었다. 결국 나는 그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다.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내 손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눈물만 흘리며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처음에는 엄살을 부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제발 그것이 엄살이었으면 좋겠다. 어이없게도 나는 그렇게라도 그 사람 곁에 있는 것이 익숙하고 편안했다. 밥도 잘 넘어갔고 약을 먹지 않아도 잠이 잘 왔다. 삶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사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위로하고 있다. 미워했던 날보다 사랑했던 날이 훨씬 많았던 우리.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 그 사랑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또 한 번의 용기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사연. 할머니라고 하지 마세요. 엄마와 함께 시장 신발 가게에 들렀을 때의 일이다. 꽤 연세가 있어 보이는 분이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신발 가격을 여쭤봤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니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나무랐다. 물론 가게 주인이니 사장님이라 불러도 되지만 내 눈에는 그냥 할머니처럼 보였기에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다. 가게를 나서면서도 엄마는 아무리 나이 들어 보여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더 좋은 것 아니겠냐며 앞으로는 어딜 가든 사장님이라고 부르라고 당부하셨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다. 며칠 후 이번에는 엄마와 함께 빵집에 갔다. 빵을 고르고 계산을 마친 뒤 막 가게를 나서려는데 뒤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우리를 불러 세웠다. 우산을 놓고 가셨다며 환하게 웃으며 건네주는 그 학생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엄마의 우산을 챙겨 나왔다. 그런데 잠시 후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아까 그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을 향해 할머니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손자 손녀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없이 다닐 때는 그냥 아주머니처럼 보일 텐데 대체 어디가 할머니처럼 보이냐며 속상해하셨다. 집에 돌아와서도 엄마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으셨는지 동생에게 자신이 정말 할머니처럼 보이냐고 물어보시고 아빠에게도 그렇게 늙어 보이냐고 하소연하셨다. 설사 할머니처럼 보인다 한들 그렇게 솔직하게 말했다가는 저녁밥도 못 얻어먹을 판이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누가 할머니냐며 한 목소리로 펄쩍 뛰었다. 그제야 조금 마음이 풀리셨는지 엄마는 자식들이 사다 준 크림을 아끼지 말고 열심히 발라야겠다고 하시며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서 계셨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나이가 들어도 여자는 여자구나 싶었다. 우리 엄마도 역시 한 명의 여자였다.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충분히 공감이 갔다. 나도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데 엄마도 다르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도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연세가 있어 보이는 분을 만나도 무심코 할머니라고 부르는 대신 그냥 아주머니라고 불러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별 생각 없이 내뱉은 그 한마디에 어떤 분은 집에 돌아가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실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비로소 알게 됐다. 세 번째, 사연. 무서운 유전.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지난 가을 강남역 근처에서 마을버스를 기다리다 뜻밖의 상황을 목격했다. 어떤 남자가 갑자기 신발을 벗어 초등학생을 내리치더니 말리러 나선 형으로 보이는 중학생에게도 폭력을 휘두르고 급기야 말리려는 엄마마저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밟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강남역 한복판이라 주변에 사람이 넘쳐났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엄마가 살려달라며 신고해달라고 애원하자 폭행하던 남자는 오히려 비웃으며 계속 때렸다고 한다. 아들은 당시 허리 디스크 수술 후 회복 중이라 복대를 차고 있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일단 사람을 살리고 보자는 마음으로 경찰에 신고한 뒤 그 자리에 끼어들었다. 남자가 달려들자 눈을 부릅뜨고 강하게 맞섰더니 상대가 주춤했다고 한다. 키 183cm에 몸무게 80kg인 아들은 스스로 얼굴이 무기라고 할 만큼 체격이 있는 편이다. 남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나이를 물으며 말을 붙잡고 있는 사이 상대가 다시 달려들었고 어쩔 수 없이 밀쳐냈더니 저만큼
나가 떨어졌다. 마침 그 순간 근처에 있던 대학생 2명이 합류해 주었고 곧이어 경찰차가 도착했다. 신고 후 경찰이 오기까지 10여 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했다. 파출소에서 확인해 보니 폭행을 당한 아이들과 그 남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아무도 말리거나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들에게는 적잖은 충격이었다. 피해 아이들의 엄마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서준 것이 너무 고맙다며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아들이 그 이야기를 왜 이제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걱정할까봐 시간이 지난 뒤에 말하는 거라며 이렇게 행동한 것이 다 엄마의 영향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다. 나 역시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던 날 비가 내리는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청년이 갑자기 중학생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근처에 있던 중학생 5명은 모두 굳어버렸고 나 역시 순간 당황했지만 용기를 내어 그 청년에게 다가가 제발 그만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발을 동동 구르며 사정했다. 청년은 못 이기는 척 그 자리를 떠났다. 맞은 학생이 뭔가 잘못을 했겠거니 싶었는데 알고 보니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아이들이 신고도 못하고 분통만 터뜨리는 것을 보다가 결국 의협심이 발동하고 말았다. 나는 경찰에 신고한 뒤 57살 아줌마답지 않게 중학생 5명을 이끌고 그 남자를 쫓기 시작했다. 청바지에 보랏빛 티셔츠, 검정 배낭을 메고 검은 우산을 쓴 젊은 남자였다. 경찰과 통화를 이어가며 남자의 위치와 인상착의를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가로수 뒤에 숨기도 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20여 분 넘게 빗속 추격이 계속됐다. 아이들 중 하나가 인원이 6명이니 한 대씩만 때려도 이길 수 있다고 했지만 커터칼 같은 것을 소지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속으로는 겁이 났다.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 용감한 척 버텼다. 공사장 구간에서 시야가 막히며 남자를 놓친 것 같아 허탈함이 밀려왔다. 경찰에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는 와중에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던 경찰차가 결국 그 남자를 붙잡았다는 연락이 왔다. 경찰차 2대가 출동했던 것으로 한 대는 우리가 쫓던 방향에 다른 한 대는 반대편 도로에 있었던 것이다. 빗속에서 도로 한복판에 서 있던 우리를 경찰이 데리러 와주었고 중학생 부모님들이 번갈아 감사 전화를 해왔다. 사는 곳을 알고 싶다는 부탁은 정중히 거절했다. 작은 일이라면 작은 일이지만 그날만큼은 큰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주면서 이런 일은 엄마 하나로 족하니 너는 그러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다. 아들은 이미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하는 남자를 막아서고 돈을 갈취하는 사람을 뒤쫓아 혼내준 전력이 있는 아이였다. 성치 않은 몸으로 그날 나섰던 것이 엄마의 영향이라는 말에 딱히 할 말이 없었다. 그저 우리 모자가 겪은 것과 같은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4번째 사연. 특이한 내 식성. 쌀쌀한 날씨 탓인지 며칠 전부터 구수한 콩탕이 자꾸 떠올랐다. 딸이 힘들게 만들지 말고 사 먹자고 해서 지난주에 유명하다는 두부집을 찾아갔는데 본연의 맛보다 조미료 맛이 강해 내 입맛에는 영 맞지 않았다. 결국 집에 돌아와 검정콩을 씻어 물에 담가 두고 시누이가 보내준 무청을 무르게 삶았다. 콩을 갈고 삶은 무청을 양념에 조물조물 버무린 뒤 돼지고기를 조금 다져 넣고 볶다가 갈아둔 콩과 무청을 함께 넣어 은근히 끓였다. 그날 저녁 별미를 준비했다며
딸네 식구들을 불렀다. 한 숟가락씩 맛보라고 권했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가관이었다. 고기를 포함해 못 먹는 것이 별로 없다던 아들은 별로라고 했고 딸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엄마는 이게 맛있냐고 되물었다. 사위도 뚜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내 식성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고향에서 나고 자란 남편마저 내 식성을 탐탁지 않게 여겼으니 아이들이야 오죽할까 싶기도 하다. 산골에서 한바집을 하시던 엄마는 인부들 식사로 명태국을 자주 끓이셨다. 요즘이야 명태가 귀하지만 40년 전만 해도 흔했고 명태가 많이 잡히는 강원도 고성 거진에 작은 언니가 살고 있어 생선을 넉넉히 먹을 수 있었다. 명태국이 한 솥 끓으면 나는 늘 머리부터 찾았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집어가면 섭섭해할 만큼 명태 머리는 나만의 몫이었다. 누나를 먼저 빼먹으면 고소하고 머리 위쪽 살을 발라 먹은 뒤 하얀 뼈를 꼭꼭 씹고 붉은 아가미를 하나씩 떼어 쪽쪽 빨아먹는 그 맛이 정말 일품이었다. 그런 내 모습을 지켜보시던 엄마는 아무래도 바닷가로 시집을 보내야겠다며 철을 차곤 하셨다. 요즘은 동태로 끓여 먹어도 그 명태 맛에는 못 미친다. 자식들은 아깝거나 귀찮아서 먹는 것 아니냐고 묻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살은 오히려 퍽퍽해서 싫고 머리 쪽을 쪽쪽 빨아먹는 그 맛이 진짜인 것이다. 사위는 그런 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식성이 좀 이상하다고 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위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다. 정말로 내 식성이 이상한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 봐도 조금은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여름이면 보리쌀을 푹 삶아 두고 김치, 국물에 호를 말아 먹고 겨울이면 갱식이를 즐겨 끓인다. 큰 냄비에 멸치 육수를 내고 잘 익은 김치를 송송 썰어 넣은 뒤 김치, 국물을 서너 국자 넣는 것이 맛의 핵심이다. 여기에 식은 밥과 콩나물, 떡국떡을 넣고 끓이다가 파와 마늘을 더하면 몇 끼 식사가 한꺼번에 완성된다. 고구마까지 들어가면 더할 나위 없고 마지막에 달걀 하나와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근사한 한 그릇이 된다. 따끈할 때도 맛있고 식어도 맛있어 한꺼번에 넉넉히 끓여 두는 편이다. 아들은 이걸 무슨 맛으로 먹느냐고 의아해하지만 갱식이 맛을 모르는 것이다. 식은 밥이 남으면 볶음밥 대신 콩죽을 끓인다. 생콩가루를 물에 풀어 끓이다가 식은 밥을 넣고 소금으로만 간을 하면 되는 간단한 음식인데 추운 날 잘 익은 김치를 얹어 먹으면 고소하고 맛있다. 생콩가루를 넣고 끓인 김칫국도 고깃국 못지않게 좋다. 콩가루를 풀어 주걱으로 살살 저으며 끓이다가 불을 끄고 김치 국물을 살살 돌려가며 넣은 뒤 김치와 파, 마늘, 소금으로 간을 맞춰 약한 불에 뭉근히 끓인다. 센 불에 끓이거나 자꾸 저으면 국물이 걸쭉해지니 주의해야 한다. 밋밋하다 싶을 때 식용유를 살짝 더하면 순두부 사촌쯤 되는 부드러운 김칫국이 완성된다. 육개장이 더 맛있다고 하면 아이들은 삼계탕이나 달콤한 불고기를 외친다. 젊은 애들은 왜 그리 고기 타령인지 모르겠다. 오늘 아침에는 통들깨를 갈아 배추와 버섯 자투리를 넣고 들깨국을 끓였다. 찹쌀도 조금 더했더니 이게 보약이 따로 없다 싶었다. 그런데 식탁에 앉아 음식을 우두커니 바라보는 아들 모습이 생전의 남편과 꼭 닮았다. 남편은 자다가도 고기 소리에 벌떡 일어날 만큼 고기를 좋아했는데 밥상에 앉으면 제일 먼저 눈을 굴려 고기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 습관이었다. 장조림 한 점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표정이 봐줄 만했지만 고기 한 점 없는 밥상이면 금세 표정이 굳어졌다. 부부가 오래 살면 입맛도
비슷해진다지만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남편 식성에 맞추느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늘 뒷전이었다. 엄마가 끓여주시던 호박잎국이나 겨울이면 둥글게 썬 무로 지지던 무전을 먹고 싶다고 하면 식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 정말로 내 식성이 그렇게 이상한 것일까?